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물.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평의 자랑, 나주의 자랑, 푸나의 자랑. 고맙습니다. 제, 하나님은 제 자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뭐 있잖아요. 왜 그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나가셔서 박선원 의원 보면은 뭔가 속은 마음이 뭉클하다 그럴까요? 예. 그런데 지금 네. 계속해서 건강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네. 네. 지금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연휴 이제 꼼짝도 않고 누워서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계엄 국면에서 가장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 파괴된 날 있잖아요. 예. 그때 긴장하고 왔고 또 이번에 구속영장 연장이 안 되니까 과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럴 때 좀 긴장을 좀 하고 했더니 역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시는 일이 더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다가 국조특위위원회에다가 뭐 탄핵 알지도 소추단, 못하겠는데? 예? 탄핵 소추단도 있고 세 개나 맡고 계시는데 자 부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 몸 건강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 상단에 박선원 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박선원 후원회는 1월 달 안에 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차신 분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농협 301-0345-1616-261 박선원 의원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주신 분들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이 보내줬을 때 그가 얻는 힘.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박선원 TV 링크를 곧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곧 한 50만 되겠던데요? 아니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세게 치고 나가셔가지고 그분이 곧 50만 되시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도 해달라는 이야기시잖아요. 저는 45만 2천 천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박선원 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검봉 이야기 왜냐하면 지난주에 김병주 의원 나오셔가지고 글쎄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도 박선원처럼 방검복을 실제로 입으셨을까요 지금? 안 입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아니 의원님. 저는 지금 여 밖에다가 벗어놓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요 안에는 안전하니까. 그럼 제일 먼저 입으신 게 박선원 의원이죠. 저 뭐 협박이 있었으니까요. 대비는 해야죠. 환장하겠네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제 회복되어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동적인 SNS를 봤습니다. 이 의원실이 들어온 꽃인가 봐요. 저기 호접인데 호접.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겨놓고 가신 선물. 박선원 의원님 사랑합니다. 서초구 주민. 저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 이렇게 도 대통령께서 청와대 오래 계신 거예요. 5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 외교부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정원장. 그렇죠. 그때 의전 비서관실에 있었죠. 그 사람도. 자 지금 일단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신년에 민생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도부에서는 이제 회복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들 힘들기 때문에 분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자 다 같이. 그래서 회복하자. 그리고 좀 성장을 시켜보자. 경제를 성장을 시켜서 그 결과로서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이 과실을 나눠 갖자. 그 이전에 좀 회복과 성장이다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정책을 고집하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나 자신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죽을 수 있는가? 예.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가? 이것을 최대한 한 그릇에 좀 담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새로운 길, 더 나은 길, 우리가 뜻을 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치유와 회복과 화합과 미래, 이것을 지금 이 대표와 우리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계엄령 잘못됐다면서 탄핵 반대하고 탄핵 통과되니까 또 이제 헌재 재판 반대하고 헌재 재판 또 될 것 같으니까 구속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더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정말 화합과 더 나은 미래, 구체적인 그 정책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겠다. 네.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실질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진 않아요. 정당 쉽지 입장에서. 않아요. 세게 때리면서 싸우고 싶지. 예. 그러니까 딱 그거죠. 솔로몬의 선택에 그렇습니다. 바로 엄마 같은 예, 마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아예 저쪽 엄마한테 내줄 생각까지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진짜 궁금한 거 이집도 하나씩 예. 여쭤볼게요. 예. 지금 문상호, 예. 그러니까 계엄 때 정보사령관이던 문상호가 예. 박선원 의원한테 작별 인사를 했다. 이게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이죠. 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10월 23일 이때 정보사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정보사에서 많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가게 해달라 몇 번 찾아왔길래 해주겠다고. 제가 예산심사 소위원장이니까 좋다 이번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정보사 다시 제대로 힘 차리고 휴민트 파괴된 거 다 다시 재구축하고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보사령관이 꼭 전화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10월 23일 날. 계엄 전이네요.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충성 이랬어요 저한테. 충성이란 말은 진짜 존경하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오 충성 이랬거든요. 근데 평생 잊지 않겠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이제 전역하나 보다. 그런데 요 시점이 전역이 아니고 그 선별하려고 HID 요원들 선별하려고 명단 쫙 시합해 놓고 직접 면접 보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배신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문상호가 네. 정보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잘릴 뻔했죠. 그랬는데 김용현이가 그걸 구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충성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그래서 좀 각별하게 들렸어요. 그때는 충성.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역하고 나가서도 어차피 우리가 넓게 보면 정보계통에 있으면 서로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잘 지내시죠.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예요. 곧 계엄이 일어나서 네. 당신 수거되니까 네. 그냥 그거 미안한 거 대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점도 있었고 뭐야 네. 도대체. 뭐 잘하면 빼줄 수 있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제가 진정 원하는 거는 정보사를 제대로 재편해서 이 사람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면서 오로지 정보사에만 집중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노상원의 정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노상원. 네. 그럼 뭐예요? 문상호하고 노상원의 관계랄까? 노상원이 이제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호실 자기 말은 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군사관리관인데요. 이 사람이 그 박흥렬 그 대장 그러니까 박흥렬 육군 총장이 이끄는 경호실에서 실세 행세를 했어요. 노상원이 워낙 이빨 말이 좋아요.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 뭐 투스타, 쓰리스타는 물론이고 당시 총장까지 다 넘어갔다 할 정도로
노상원이 머리가 좋고 말로 이렇게 홀리는 게 있어요. 네. 이 노상원이 끌어당겨준 게 소령대 데리고 있던 문상호를 청와대 안보실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근무한 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상원이 정보사 사령관하고 777 사령관하고 정보학교장 하면서 계속 정보계통에 남아있죠. 문상호도 정보특기입니다.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때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 체제가 서로 아름아름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데리고 있던 노상원이랑 한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상원이가 이번에 헌재에서도 나왔지만 8월부터 12월 3일까지 22번을 관제를 방문해요. 보통 사이 가능합니까? 우리 아무리 친하더라 해도 1년에 한 서너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22번을 봐요. 일주일에 2번을 봅니다. 그것도 관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속 모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23년부터 노상원이가 이제 대통령실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용현하고 아예 그냥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게 노상원 김용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계엄 국면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네. 좀 문상호한테 의원님이 노상호를 알죠 했는데 1초도 생각 안 하고 모릅니다 했던 거. 그게 상징적 장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일단 부인하고 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들켰구나 그러면 알긴 합니다. 이래야지 그 다음 말도 사실로 믿어지는데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지금도 미스테리야. 이거는 정말 첩보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제보가 없으면. 윤석열은 당연히 탄핵이긴 한데 그 엄청난 실행이 안 됐기 망정이지 이런 것들이 다 미수라는 게 법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비선을 이용해서 실제로 중요한 핵심 역할을. 노상원이 가장 중요한 그 측면은 뭐냐면 이번 계엄령의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선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국가 비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임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영속화시키는 내란인 거죠. 그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회를 박살내고 선관위를 박살내는 것. 노상원 혼자서 선관위 다 박살내는 거 책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추가 작전까지. 진짜로 북한에서 모종의 그 침투 부대가 동원돼서 우리나라를 혼란케 하는 마지막 한 수, 두 수까지 같이 준비했던 게 노상원 김용현입니다. 그래서 노상원은 이 사람이 군 출신인데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가 있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군 검찰단하고 저기 국방조사본부가 노상원 조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노상원은. 지금 구속은 돼 있잖아요. 구속은 돼 있어요. 노상원을 더 이렇게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조금 막판에 히든카드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좋게 해석하면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직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일단 멈춘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럼 제가 봤을 때 히든카드로 써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 어디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에 다 지금 사본은 존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경찰 쪽하고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경찰 쪽하고 검찰하고 양쪽 다 있는 것 같고 또 노상원이가 12월 3일 6시에 회의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판교에 있는 그 정보사 다른 그 회의실에 현역들이 비선한테 모이는. 현역들이 그 정보사령관도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상호도. 그다음에 93회 준장, 방정환 준장 등 여러 명 있었는데 대령들도 다 있었고 김봉규, 정성욱 다 있었고 그 자리에 가니까 회의 자료가 있더랍니다. 책상에 이미 깔려 있어가지고 좀 늦게 간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회의 자료도 이미 검찰하고 경찰에 있어요. 노상원 수첩도 사본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아직 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언론에 보도만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조사 안 했겠습니까? 자, 근데 이야기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연휴, 설 연휴 때
또는 그 전에 전주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예. 요원 끌어내라 했다. 아, 언제였어? 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선원 의원 유튜브에도 이런 썸네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예. 예. 요원들 아니고 예. 의원들 끌어내라 했다. 예. 이 가장 먼저 증언을 받았던 게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죠. 예, 그렇죠. 예, 그 가가지고 김병주 의원이 뭐 했냐고 제가 그 다음으로 쭉 이끌어 갔는데 질문. 그때 첫 고백이 다 진실인 거거든요. 네. 그때는 아직 정말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저 곽정근 사령관이 다시 707 특임대랑 끌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두려운 상황이었고 내란이 전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병주 의원과 제가 찾아갔었는데 특전사령관 곽정근 장군이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결단한 거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더 이상 특전사가 이런 내란에 연루되는 일이 없겠다 하는 자기 고백이자 양심 예. 선언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저께 단독 하나 나온 게 있죠. 예. 지휘관 녹취록을 80여 건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거 국회에서도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상 그 끌어내라고 문짝이라도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말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그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네가 당신이 무슨 항명을 해? 네가 지시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곽정근 사령관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스피커폰으로 부하들한테 들려줬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707 특임단장부터 다 같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곽정근한테 뭐라고 합니다. 네가 무슨 항명을 해서 그래서 들려주기는 했는데 그렇게 그대로 실행해라는 최종 지시를 자기가 안 내렸다. 예. 항명일 수 있지만 그걸 알고도 내가 문짝 뽀개고 들어가라는 지시는 안 내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특임단장을 비롯해서 부하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들은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전사령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수방사령관도 이진호도. 비슷한 예, 이진호는 증언을 아예 했고요. 그냥. 예. 이따가 저 국정원 1차장이었던 예. 분도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요거는 그냥 지휘관들끼리 녹취록으로 대통령이 요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자기 지휘관들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시키는. 아니 요원들을 왜 끌어내요? 아니 철수 명령 내리면 되는 건데. 본청 안에 예. 본청 그러니까 의사당입니다.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본청 의원들만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한 명도 없었는데 무슨 요원들을 끌어냅니까? 예.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 장면에서 예. 그랬다고? 근데 그때 당시 메시지가 이거 아니었어요?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위법이라서 지키지 않았다. 뭐 예. 이거 예. 자기는 항명임을 각오하고서도 안 했다. 예. 이런 말이에요. 지시를 전달은 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부대장들이 다시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저기 곽종근이 어떤 지시를 했는가.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곽종근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곽종근은 국회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자기 사령부에서 전화를 지시를 받은 거예요. 예.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야 대통령 이러한 지시가 너희도 들리지 이런 뜻으로 그대로 스피커폰으로 듣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부대장들은 국회에 나와 있고 곽정근은 이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그대로 스피커폰 연결을 해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들었잖아요. 곽정근의 전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곽정근 지시를 해야 돼요. 야 대통령 지시 들었지? 들어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아니 아무리 저 공색한 국면이라고 해도 요원들 끌어내라 그랬다. 이게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셨어요? 대개 이제 군에서는 인원, 병력 이런 말을 쓰고 요원이란 말을 안 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병력을 국정원하고 정보사, 방첩사는 요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네. 특전사는 요원이라고 말 안 써요. 대원이라고 말을 쓰거나 대원 병력이라고 말을 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특임 되니까 대원이라고 하죠. 예, 예. 요원이면은 아마 국정원 국정원이나 뭐 정보사 그런 데도 요원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앞뒤가 안 맞는 예,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일단- 이야기예요. 일단 제대로 깨드렸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1호 비상 입법기구 이거 네. 김용현이 썼냐 윤석열이 네. 썼냐 이런 건데 예. 어떤 주장들은 이런 거예요. 김용현은 뭐 기억나십니까 하고 막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뭐 포고령 1호랑 비상 입법기구 쪽지 내가 썼다 그랬고 예. 그다음에 개헌 문건 윤석열은 준 적 없다 그러고 증인들은 또그 장관들은 윤석열이 줬다 그러고 예. 그다음 이상민은 국무위원 전원이 개헌 반대했다 그러고 뭐 그래서 윤석열이 네. 윤석열을 버리냐 하는 건데 일단 표 한번 볼게요. 표 한번. 예. 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김용현, 윤석열 동향 예.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제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은 내가 썼는데 대통령한테 보여줬더니 대통령이 대충 보면서 오케이 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 문서 제가 항상 비상입법기구라고 안 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서를 왜 썼냐 했더니 김용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엄령이 되면 각 장관들이 해줘야 될 협조사항을 네가 한번 쭉 뽑아봐라 해서 지가 작성을 했다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이 지시해서 장관들이 해야 할 일 초안을 지가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이 문건은 지가 그렇게 작성을 해서 대통령한테 줬고 대통령이 나눠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12월 3일 10시 20분에 내려와요. 대통령실에서 합참으로 내려옵니다. 김용현이가. 네. 그리고 바로 윤석열이는 대국민 담화 발표하러 방송하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문건은 이미 지 손에 없는 거예요. 김용현이가 합참에 내려올 때는. 아. 그래서 10시 20분에 내려와 가지고 1시 반까지 장장 약 3시간을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김용현이가 계속 작전 지시를 합니다. 이 자리를 옮긴 적이 없어요. 500m 이상 떨어졌어요. 지하 3층의 공간이고 대통령실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면 최하 500m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현장 부재 김용현이는 대통령실에 없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가 줬다 그러냐. 그러니까 지가 줬다고 이제 나중에 안 하잖아요. 지가 아는 행정관한테 줬다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문서는 대통령실에 의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줬고 어떤 사람은 행정관이 줬는지 비서관이 줬는지 모르지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태용도 있었고 한덕수도 이 문건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김용현이가 총리 것도 만들었고 조태용 국정원장 것도 만들었고 이상민 것도 만들었고 이상민 것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준 거하고 내용이 똑같았다. 그 내용이 뭐예요? 조지호께 6군데 공간 확보해라. 16명 잡아라. 기타 모든 병력을 군에 지원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다. 뭐라 그랬더라. 무슨 뭐 부당한 지시는 군인들이 안 받을 걸로 알았다가 코미디 같은 자기는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포고령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비뒀다. 그러면서 2시간용이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포고령 제5항에 그 전공의들 있잖아요. 네. 처단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어떻게 돼 있냐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거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이 말이 안 돼. 네. 아니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48시간 이후부터 처단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우리가 듣는 채라도 해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흐름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나가서 네. 내가 안 했어. 네. 김용현이가 했어. 네. 책임을 김용현한테 밀었는데 김용현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네. 본인이 한 것처럼 약간 의리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손발이 둘 다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내 이제 기억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김용현이가 내가 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 할 때는 진짜 그럴세 보였는데 근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라는 말을 붙였죠. 결재권자 제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은 윤석열이 거의 주도를 한 것 같고 김용현이 예. 약간 서브 같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월 중순에 대통령이 찾아서 가니까 결심했더라. 그래서 11월 24일부터는 문서 준비를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 가보면은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내일이라도 계엄할 것 같고 또 아침에 가보면 또 정신 말짱하고 이랬는데 11월 하순 그때가 명태균 그때 수사 보고서가 네? 전달됐을. 예. 고은절에 이제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11월 24일부터 이제 문서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노트북 깼다는 거. 노트북은 그 사람을 평생 그 때로는 집사처럼 때로는 비서실장처럼 때로는 후배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봉사하고 모시는 사람이 하나 있죠. 있어요. 양모 씨라고 네,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파괴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결정적인 저는 뭐 증거나 이런 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미 포고령은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고요. 나왔는데. 예, 또 지말로 지가 작성했다고 했고 지가 작성했는데 윤석열한테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포고령은 진짜 김용현이 작성한 걸로 보이십니까? 김용현 밑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양모 씨요? 아니 양모 씨 말고 지금 하나는 이제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 또 하나는 국방부 정책실장을 제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처벌 안 받고 있잖아요.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창래 정책실장은 12월 3일 당일날 미국에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조창래보다는 이 법무관실, 홍모 법무관, 이 법무관은 김영현이 잠깐 그 로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대륙아주라고 하는 로펌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는 사이이고 김영현이 이 국방장관 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아주 작년 여름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의심을 하고 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서슬퍼렀던 김용현. 그때 제가 그 국회 국회 국정조사 투입해가지고 그날은 못 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못 가려고 보셨구나. 합니다. 그렇잖아.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홍장원 씨가 나오죠. 홍장원, 여인영, 이진우 나오나 그렇습니다. 네. 홍장원 저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 네. 체포 명단 받아 적다가 미쳤다 생각했다. 네. 그래갖고 그거를 그 당시에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보내줬었죠. 우리 홍 차장이.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곽종근의 말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당시에 메모했던 거 말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작동을 하는 그 시간이 약 11시 20분경이라고 11시 초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윤석열이 10시 40분에 홍 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방첩사령관하고 빨리 통화해라. 이번에 싹 정리하자, 싹 쓸어버리자 이런 말을 한 거고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명단을 불러줬고 명단만 불러준 게 아니라 이제 구금 체포 1차 어디다가 구금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네. 그 메모지 한 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곳곳에 증거로 제출이 돼 있죠. 이미 헌재에도 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홍장원 씨 국회 나와서 했던 발언은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이죠. 엄청난 사이다를 들이부어. 네, 공개적으로 그렇게 처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홍장원 차장이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8시 한 20분에 윤석열이 전화 와가지고 한두 시간 내에 너한테 전화할 거니까 꼭 전화기 잘 붙잡고 있어라 해서 뭔가 하고 자기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계엄 선포하니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방첩사령관한테. 무슨 비상 상황이냐. 비상 상황이면 국정원이 알아야 되는 거고 비상 상황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다. 북한이 남침하거나 북한이 테러 분자를 보내서 서울을 공격하고 있거나 아니면 초대형 간첩 사건이 터졌거나 그래서 간첩 잡으러 가라고 나한테 이러나? 근데 그 세 가지 비상 상황이 다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홍장원 차장이 하는 말 중에 비상 상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비상 상황이 없는데 비상 경험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2시간 후에 나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비상 경험을 때렸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후배거든요. 육사 후배 여인영이가 전화를 해봤더니 비상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계엄이냐 하고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뭐 벙커에다가 정치인 갖다가 쳐집어넣고 수감하고 구금하고 체포하고 위치 추적하고 거기에 이제 빡 도른 거죠. 이럴 수는 없다. 근데요.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저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국정원장을 일단 못 믿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임명권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국정원 1차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정원 1차장은 뭐 간첩 잡거나 이런 거는 2차장 일이에요. 본인이 해보셨잖아요, 1차장은. 네. 그러니까는 그 1차장 일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람 잡으러 직접 다니고 이거는 대테러 임무는 1차장 임무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전화를 했느냐. 홍장원 차장의 말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대통령 좋아했다. 대통령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싶었다. 술자리 한 적도 있다. 독대 보고 한 적도 있다. 전화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는 홍장원 차장대로 우파입니다. 우파의 어떤 그 정해진 보수 범위 안에서 보수주의의 범위 안에서 윤석열을 진짜 모시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통했던 거예요, 둘이. 그리고 윤석열이 특임대를 707 특임대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홍장원 차장이 707 특임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군대 안 간 사람이 군대 한번 쑥 빠지면 더 대책 없듯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홍장원이랑 술 먹으면 얼마나 술 맛이 났겠어요. 특임대도 있지, 블랙 이야기도 하지. 그래서 둘이 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거예요. 제일 믿으니까. 아, 믿는 관계여서. 제일 믿고 실세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시하면 다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저번에 나오셨을 때 조태용 이야기를 네. 꽤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태용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네. 경찰에 가서 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국회에서까지는 조태용이 홍장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홍장원 1차장이 와서 뭐 이재명 뭐 한동훈 잡으러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경찰이 했으니까 홍장원 말이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차장 홍장원 1차장 입장에서는 해외 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파트 임무가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일단 불법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니까는 홍장원이가 진짜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구금하고 무슨 뭐 감청해가지고 누구 위치 추적하고 위험 벙커에 사람 체포 구금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만에 한다면 2차장 해야 돼. 2차장이 국내 파트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장, 2차장한테 지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면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건 분명히 김영현이가 이야기하는 업무 지시 문건까지 받았는데 성공하면은 지독이고 안 되면은 홍 차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 특유의 뺀질이 근성. 뺀질이라는 말을 저한테 썼어요. 홍 차장이. 근데 양지만 찾아다니는 뺀질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홍장원 등 여인영 뭐 곽정근 이렇게 곽정근은 목요일 날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진우까지. 특히 이제 홍장원 같은 경우 기대가 되는데 윤석열도 나온다고 보면 그 장면은 참 홍 차장이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좋아했다. 원하시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처음에 이 사태 났을 때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 김병기 간사가 홍장원 차장의 말을 밖으로 전할 때 저렇게 했었거든요.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임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 뭐 잡아와 이런 건데 근데 그 당시에 홍장원이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그 보고를 했더니
퇴근해버렸다 그 이야기까지 아니, 나온 이게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하고 이제 원장한테 보고를 가면 원장의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소파에 앉았길래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하는 데에서 자기만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버린 거죠. 저번 나오셨을 때 조태용의 캐릭터를 설명하셨고 네. 비상대권 말한 관저에서의 무슨 뭐 술자리 이런 거 네. 네. 회동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실제로 조태용은요. 24년 3월 달에 조태용은 지금 경찰 가서 한 말이에요. 조사받고 나서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보고한 적 없다. 윤석열이 국정원으로부터 무슨 네. 뭐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등 네. 그런 보고한 적이 없고 네. 부정선거 보고한 적도 없고 반국가 세력 보고한 적 없다니까 지금 조태용의 입장은 경찰 갔을 때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의 근거 논리, 예? 정당한 논리를 다 부정해버린 거죠. 조태용이가. 내가 두 개로 잘라서 봐야 돼요. 23년 8.15 때 반국가 세력 연설을 처음 해 윤석열이가. 그때 국정원장은 김규현이었어요. 김규현. 네, 그러니까 지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았다. 어떨 때는 국정원 보고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윤석열이가 국정원 보고도 안 믿는다. 네? 극우 유튜버 말 믿고 그거 보라고 오히려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년 8.15 이후에 처음 나왔던 그 반국가 세력은 조태용이 나 개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대통령이 보고한 적이 없다.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에요. 23년 7월부터 국정원 백종욱 3차장 과학 담당 3차장이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못 살게 해요. 7월부터 9월까지 2달을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10월 6일 날 원래 발표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뤄서 10월 10일 날 발표했어요. 그때가 아마 저 강서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직전입니다. 10월 6일은 사전투표 직전이었고요. 10월 10일은 본투표 직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보고를 했을 주체도 김규현 국정원장.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조태용은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그 밑에 있었던 윤오준 사이버 비서관이 지금 그대로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3차장으로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른다가 할 수가 없고 다 이 한 통속인데 내가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국정원이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책임 없다. 나는 모른다. 내란에 대해서 일체.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조태용의 캐릭터를 네. 그러니까 청와대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청와대 있을 때 외교부 직원이었던 조태용을 지금까지도 이런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대로예요. 그 비상대권 국가 관저 회동 이런 거에는 분명히 조태용은 계엄령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네. 24년 3월 모임에치기도 있었다고 했고 대통령이 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길래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도록 진언했다고까지 지도 말을 해요. 그리고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던 날 국무위원들 모으라고 할 때 국정원장이 왔잖아요. 왔잖아요. 8시 40분쯤 지가 도착했다 했거든요. 네?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1시간 20분을. 네? 거기에 한덕수, 그다음에 이상민,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 조태용, 김용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최상목까지. 1시간 20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김용현이 포함해가지고 네. 자기들 책임 빠져나가기 되게 바쁜 상황이죠. 지금 요즘에. 지금 빠져나가야 돼. 지금 안 빠져나가면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되는데 주요 임무 종사자 되면 다 20년 이상이에요. 이상민이 최근에 계속 그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지금 아마 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상민 못 도망갈 거예요. 네, 절대 못 도망갈.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면서. 단전 단수뿐만이 아니라 24년 3월 달에 방첩사를 국수본부장 데리고 간 사람이 이상민이잖아요. 충안파. 그러네. 이상민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묵비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도 묵비권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민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시지 말고 네. 경찰 같은 데 가서 조사 받았다는 내용들이 네. 경찰이나 검찰 말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자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하님. 자,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란에 끌어들였잖아요. 서울 경찰청장을 내란에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경찰을 전부 방첩사 수방사령관이 전화하면 지시받게 만들었잖아요. 13만 5천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찰을 먹칠하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다 감옥에 가게 해놓고 지 혼자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람 좋게 보겠어요? 해도 너무한다고 보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지는 놈 하는 놈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아니 그래 당당했으면 책임져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네. 윤석열이가 계엄 직전에 네. 장관들 모아놓고 네. 와이프는 계엄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다. 저 말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말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민이가 한 말이에요. 저게. 아 그래요? 이상민이가 경찰 조사에서 네.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거는 김건희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때 회의 소집하면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네. 저 말을 왜 했을까가 미스테리여서 마지막 아니,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이거 진짜 내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번 꼭 다 들어줘야 돼. 지금까지 아니었어. 그동안 아니었지.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로서 한 거니까 이건 진짜 나 따라줘야 돼. 뭐 무속이나 김건희 아니야.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순간까지 김건희 지시에 의해서 여보 거기 가서 내 말 이야기하면 안 돼. 두 번째. 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죠 뭐. 김건희가 절대 비상계엄 때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이 내 아내가 하라해서 하는 거야. 그거 다 저 점도 보고 할 거 다 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좋은 날짜 이게 뽑아놓은 거니까 절대 나 때문에 했다 그러면 안 돼. 이랬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나는 진짜 남 믿고 따라주라.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의원님,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 안 했을까요? 아니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 다 김건희가 하죠. 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뭐 뇌가 어떻다 이런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해서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뻥카 출근도 뻥카시는 분인데 이 중요한 대사를 자기 혼자 했겠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참.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시간 한 3년 가까운 시간 다음 달이면 대선 지금 3년 꽉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3월 9일. 그러니까 그 시간 윤석열이 지금 탄핵 심판 받고 있고 국론이 분열된 시간 네. 그 시간들이 결국 대한민국한테는 손해인데 그렇죠. 이왕 벌어진 일 더 잘 네. 수습해가지고 네, 잘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네. 일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민주 진영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일부 소위 극우 세력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조작된 거거든요. 조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것은 지워지기가 쉽습니다. 부디 우리 젊은 층도 그렇고 일부 윤석열이가 옳고 이 구구파에 휩쓸렸던 분들도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함께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명절에 이제 몸이 이제 좀 회복하신다고 네, 좀 나아졌습니다. 집에만 계속 계셨고 네. 고향 언제 한번 가신 날 없어요? 네, 못 갔습니다. 지금 뭐 여기 친척이나 뭐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만 광주에 계시고요. 아. 네, 동생들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명절 되니까 이제 저보다 선배시니까 네. 저희 나이만 돼도요. 네. 고향이 그리운 게 약간 차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 막 가면 기분도 좀 좋아지고 네, 저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 동심도 생기고 유년실의 추억도 네. 있고 그게 이제 명절쯤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옛날로 그래야죠. 돌아가 버리고 네, 네. 근데 막 계엄 국면에서 막 방공복 입고 다녀야 되는 민주당의 몸을 정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도.
의원님 네. 그 예. 탄핵 소추단이기도 하시니까 네, 화요일 날 가야죠. 빠르면은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더 불러야 될 증인도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더 불러서 도움될 만한 이 증인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 헌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하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기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법원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루잖아요. 예. 오로지 헌법만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도 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그렇네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후의 정말 헌법을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하실 걸로 봅니다. 믿고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기다려 예. 봄님, 김병철님 감사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정말 능력 있고 멋있습니다. 홍장훈, 신용환 이 두 분도 스카우트 해보자 하셨는데 신용환 그분은 영입 인재예요. 예, 그래서, 예. 영입 인재예요 이미. 자, 가혜님 감사드리고요. 가혜님 감사합니다. 내용은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박선원 의원님 지금 명절 끄트머리 사실은 이게 지금 평일이긴 한데 명절 네. 연휴 보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서 자, 또 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아이 별 말씀입니다. 연휴 잘 감사하고, 보내십시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날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